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의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의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우리 사전 녹화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제가 뒤에다가 조심하라고 붙였습니다. 왜 조심해야 될지를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김신권 박사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호영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저지가 날씨가 지금 너무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잠깐 인사 나눴었는데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낮에는 한 80도까지 올라오고요. 꽤 덥죠. 그리고 또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지금 모든 나무들이 아주 실록, 아주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요사이 뉴저지는 참 볼만한, 아주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기후입니다. 80도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88. 그러니까 섭씨 아닙니다. 우리나라 온도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산책도 좀 잘 하시고 그러신가요? 산책하시기 좋으시죠? 나 요새는 좀 피곤해서 산책은 많이 못 하고요. 그래도 매일같이 조금씩 좀 걷습니다. 한 20분 가량 이제 걷는데, 아주 좀 이게 저의 아주 최고의 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거. 그러게 말입니다. 최고의 낙이라고 하시니까, 걷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게 무슨 최고의 낙인가 싶지만, 걸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또 해야 되나, 또 내가 무슨 아직도 소용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또 이게 내가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올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걸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요. 누가 대꾸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아주 자유롭게 상상을 하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입니다. 생각도 찬바람을 쐬우면서, 그러니까 밖에 공기를 쐬면서 생각을 하면 더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요. 안에서 그냥 박혀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낫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넓어질 겁니다. 생각이 집에 있을 것 같으면 집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내 환경이 늘 주는 어떤 제한된 프레임이 있는데, 바깥에 나갈 것 같으면, 저희 이게 집 바깥에 나가서 뒷골목에 갈 것 같으면은 넓게 시야가 넓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김신권 박사는 좀 이해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이제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전에 독일에 하이델베르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산책로가 하나 있어요. 그 산책로 이름이 철학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 중에서 특히 이제 칸트가 거기를 칸트는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시켜놓고 거기를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그 위대한 사상들을 거기서 다 구상하고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제 산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간 맞춰서 산책을 일하듯이 완전히 시계처럼 작업하듯이 거기서 이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걸으면서 사색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작업처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시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늘 그냥 단순하고 그냥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애적 인격 장애 하면은 이것은 진단명입니다. 네네네네. 정신학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요. 나르시스트, 예. 네.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병적인 사람. 이것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남에게 해를 주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공감을 못하고 남을 착취하고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 가지고서 남을 착취하는 이런 그 특별한 병적인 분들을 우리가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 거 같으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럴 정도인데 그게 자기애적인 인격인데 장애 기준까지는 안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소위 날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박사님 전에 전 시간에도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이코패스 쉽게 말해서 환자야 이제 이게 아니고 사이코패스 쉽게 이야기하면 사이코패스 끼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야가 아니라 그 인격 장애라고까지 진단하기까지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끼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 그 이야기 그 사람들 이야기죠. 네, 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이렇게 인간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그런 그 주스가 있고 이제 그 한편에 어떤 그 심리학자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것이 사람을 억약하게 만들고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소위 그 남자답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테스토스테론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자기애적인 사람들은요 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추시를 해본 결과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가 다 그런 주스가 좀 있으면 좋죠. 뭐 그렇죠. 자기 사랑도 하고 이제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자기 애적인 그런 충동도 컨트롤하면서도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을 공감을 하고 남 앞에서 좀 겸손하고 이런 그 소위 그 도양에서 많이 그 우리가 따르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이 소위 나르시시스트는 그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잘났다고 믿고 또 잘났다고 자랑하고 남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박사님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자존감도 높고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그 분명히 해달랬는데요. 이 자기애하고요 자존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가 무슨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하는 값진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추구를 하고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인격의 그 중심이 돼 가지고서 뭔지 자기가 확실히 자신감 있고 가치 있고 무슨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자존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기애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가 잘났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하. 내가 잘났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감을 못해요. 남 창취하고 남에게 해를 줘도 나하고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은 말 후루 뜯어가지고서 때려 눕히고 모략을 하고 이런 그 소위 그 좋지 않은 그 질이 나쁜 그런 종류가 이것이 자기애죠. 이 자존감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존감은 참 재미있는 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확실히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차차차차 자기가 벌어서 배워서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아하. 이 자기의 성격 자기애는 뭐냐 그러면 한 7살쯤 때부터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특별하고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7살 때부터요? 그렇죠. 아하.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꼽히는 때가 이제 사춘기예요. 사춘기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차차차차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은 그 사춘기 때 아주 자기애적인 그런 경향이 그대로 남아서 늙어서까지도 변하지 않고 많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하고 자존감은 전혀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배워서 자기의 것이 된 것이죠. 그 선생님 그 아까 이야기를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애성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그게 인격 장애까지 간다고 하는 어떤 경계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상태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 자기애적 인격 장애는 정신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거기서 주로 다루었던 거고 그리고 자기애적인 그런 성향 그 트레이트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죠. 그러니까 그거 무슨 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심리학에서 그 MPI라고 그래가지고서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해가지고서 그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문항이 한 220 문항가량 되는데요. 그 문항에 대한 대답을 다 한 것을 종합해 보면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그런데 그 점수를 가지고서 뭐가 어느 정도면 그때부터는 인격 장애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것이 자기애적인 성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는 도구인데 지금 저 도구는 그 비즈니스 경영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소위 그 신입 사원들이 들어올 적에 그 우드시험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그때 이 NPI의 축소판이죠. 축소판은 40문항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주고서 대답을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자기애적인 소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이제 비즈니스에서 씁니다. 근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자기애적인 것도 있지만은 자존감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는 여기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 점수가 좀 높은 쪽을 선호합니다.
요새 경쟁 사회에서 말이죠. 오히려 좀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게 더 낫다. 열심히 하니까. 아니 인격 장애까지는 간이는 아니지만, 네, 네. 자기애적 성향. 성향. 네. 네. 이게 공격적이고 말이죠. 네. 남에게 경쟁하고. 성취감이라고 해야 돼. 그런 게 높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고서 좀 높은 목표를 두고서 이제 뭐 그 공격적으로 뭐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데는 그런 자기애적인 이제 그 성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없는 사람보다는 이런 것을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예. 네. 참.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네. 인격 장애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과의 영역에 들어가게. 네. 근데 그 정신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좀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요. 첫째, 공격성이 있으면 그건 아주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으면은 그것은 자기애적 인격 장애로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남을 착취하고 남을 헐뜯고 그런 아주 좀 공격적인 점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과대성이 말이죠. 일종의 이제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로 선망에 대해서는 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병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병적인 거니까 그 병적인 성향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격성, 착취, 자기. 근데 듣다 보니까 박사님 대형교회 목사들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하나 꼽아봐야 돼요. 저는 뭐 제일 쉬운 것이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전형적인 그 사람은 그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말을 못하는 게 누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 못하는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 뭐 몇 명인가 뭐 80명인가 몇 명이 그 진단을 내렸죠.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말이죠. 근데 그 여러분들 다들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강요들을 모아놓고서 충성 맹세를 시켰어요. 노골적으로 충성 맹세요. 나한테 충성한다는 말을 공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그냥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강요들이 맹세를 했죠. 그런데 그 매티스 국방장관은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억에는 그때 국무장관 하던 틸러슨도 안 했죠. 다른 사람들은 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벌써 결국 다 쫓겨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충성하라. 그것을 또 공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그것을 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것은 남을 착취하는 거, 남의 자존감을 착취하는 거 아니, 건드리는 거죠. 상처 주면서까지 그 충성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충원도 하지 못하고 그다 대통령이 말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거 그저 복종하는 그런 사람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단하네 이 사람들은. 미국 얘기만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말씀하시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심리 분석을 많이 좀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 대통령이 보통이 아닌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바로 딱 생각나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게 이 학자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학자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재밌는 게요.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다 그 주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각 분야 무슨 뭐 내과나 무슨 외과나 뭐 비비인후과나 이런 각과의 전문의들이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주치의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근데 한과만은 없어요. 정신과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자기 주치의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불명예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를 자문의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 얘기만이 아니라 미국 얘기도. 아니, 이게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 예. 네. 그렇죠. 한국은 정신과는 만약에 대통령이 정신과 의사를 만났다 이러는 순간 난리 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얘기를 좀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 호주의 멜번 대학에 사회심리학자가 한 연구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애적인 경향이 세집니다. 예.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래서 저도 들어봤는데 뇌가 바뀐다면서요. 네. 뇌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뇌가 무슨 전두엽이 어떻게 네, 되고 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 대학의 그 닥터 미드라는 여자 의사인데, 의사가 아니라 사회심리학자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실험들을 많이 해가지고서 확실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그러면은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괴력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남을 착취한다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장기 계속되면은 뭐 부패가 된다는 얘기도 남용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우월하다. 권력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에 내가 우월하고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웬만큼 자기가 남을 착취하고 그래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그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많은 분야에서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정치인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 권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게 남용을 하게 되고 부패가 하게 되고, 또 동시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권력의 속성으로 알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고를 해야 돼요.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충고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권력자라야지 자기가 조정입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힌 얘기 들었는데요. 중국의 등서평은요,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자기 아주 반대파에 있는 지도자급 인사 6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근데 등서평이 한 얘기가,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할 것 같으면 내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내가 이 사람 참 위대한 지도자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여간해서 있을 수 없는,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랬대요.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다가 이제 권력을 가지면은 더 자기애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통계라고 해야 될까? 몇 명이나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사이코패스 끼를 가진 사람이겠죠. 20명 중에 한 명씩 있다고 했으니까.
20명 중에 20명 중 한 명이 아니었죠. 20명 중에 3명. 3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점 반. 네. 이 자기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네. 아니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조사에 응할 리도 없지만은 네. 하도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누가 자기애적 트레이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더 강화가 된다는 그런 것을 수적으로 증명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호주에 있는 그 미드 박사의 그 연구를 제가 좀 봤는데요. 그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신빙이 있은 권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논문의 이름이요, 권력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Power Creates Narciss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박사님 그게 우리가 권력 그러면 그 정치 권력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크고 작고 여러 가지 권력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권력들이 이 자기애성 성향하고 만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그 자기애적 성향을 증폭시켜 가지고 성격 장애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오게 되지 않나. 아까 이제 양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CEO 무슨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또 꼭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평범한 사람이 일상적인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은 성격이 확 변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막 승진을 해서 자기가 높은 어떤 지위를 경험을 했다든지 그러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데 그게 일상에서는 가족에서는 또 가족 내에서의 권력도 그렇고 또 교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권력이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그런 성향들이 계속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의과대학에 있을 적에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그 소위 의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사가 God 컴플렉스, 하나님의 컴플렉스를 갖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모든 사람들 생명을 자기가 구하고 또 구할 책임이 있고 또 실제로 생명을 구하다 볼 것 같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 환자에게는 내가 하려는 대로 해라. 군소리 말고 무슨 질문 같은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의사 이거에 대한 농담이 미국엔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게 하나님인 줄 안다고 말이죠. 근데 그래도 그런 농담이 돌고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도 알고 의사들도 알 것 같으면은 뭔가 조심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목사님 세계에서도 이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도 수직성인 그 교통을 하고 본인이 있는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은요, 이것도 혹시 좀 그런 그 의사들이 갖는 가드 컴플렉스 같은 가드 컴플렉스를 목사님이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목사들은. 그리고 무슨 성적 남용을 한다든지 뭐 청소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추문이 도는 것도 내 생각에 내가 특별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위 예외 의식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려진 목사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부목사들 조인트를 그렇게 깐답니다. 세워놓고
부목사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예요. 그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인데 말 빠르게 막 하는 경상도 말 쓰면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건 인신 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목사들 세워놓고 조인트를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대단해.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이제 자기애성 인격 장애,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공격성과 착취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목사가 부목사들을 조인트를 깐다고 하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나? 이 군대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일인데 그런 걸 보면 이건 정말 확실히 병적으로 문제가 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높은 거야. 자기를 뭐 자기가 스스로 아니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하는 거야. 뭐 자기 혼자 그러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그것도 꼴불견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혹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의료계에서 의사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걸 볼 거거든요. 어떤 때는 상당히 아주 가혹하게, 특히 이제 외과계에서는 의료나직에 매도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파괴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행사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빠야 된다. 또는 너희들이 나쁜 것을 내가 항상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이것을 의사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특히 레지던트를 훈련시킬 적에 우리가 늘 주의를 합니다. 너희들 네가 전문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전공의들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하는 거 보면 좀 어떨 때는 저는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할 적에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이 경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을 전혀 안 시키는 의사들이 있어요. 넌 그냥 보고서 네가 알아서 배워라. 아직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도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그게 정말 배우는 건데 그런 기회를 이제 안 주고 물론 이제 정당화했으니 이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냐.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목사님들도 자꾸 본 예배 때 좀 설교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게서 좀 충고를 듣기도 비판도 듣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좀 거만해지고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도도해지고 하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역시 자기애적인 이제 특징이 좀 강화되는 거죠. 이런 것은 좀 스스로 좀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수련을 받게 되면은 예를 들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마치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표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모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의 밑에서 수련 부목사 이렇게 하다가 똑같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선후배들 중에도 보면.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얘기 하시니까 가서 못된 것들 다 그대로 배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네. 저희 선배 한 분이 저희 교단 선배죠. 저희 군목 선배기도 했고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선배신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제대하고 바로 한번 이제 뵙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삼아 너 부산에 우리 교단이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좀 배우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배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훌륭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지니까 어찌 보면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들을 예를 들어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 자체가 그 권력을 내가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있고 내가 감독이고 하기 때문에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교력, 부정적인 그런 힘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좀 배워가지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나 보다 해서 자기가 뭐 아내라 사모라든지 주변에서 자기에게 그런 점을 좀 지적해주는 그런 추구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깨닫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우 존경만 받고 좋은 얘기만 듣고 네. 아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은 그 자기애적인 성향이 자꾸 강화돼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남용을 하게 되죠. 듣고 깨달을 수만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조언을 해주면, 그래, 내가 그랬나 보다 하면 이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건데, 문제는 자기애적인 인격장애를 가진, 인격장애까지 아니라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그런 사람들을 아까 트럼프가 다 내쳐버린 것처럼, 뭐 그냥 지금도 누구도 그렇다는데 그냥 그렇게 경로를 하신다는데 조금만 좀 그 제대로 된 이야기를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승질을 낸대요. 막 쌍욕을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조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진짜 자기애적 인격 장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얘기를 해도 안 맥혀듭니다. 그것은 네. 오히려 자기의 적으로 취급을 해가지고서 막 공격하고 반격하고 모욕하고 뭐 법에 고소도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항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맥혀드는데 지금 이제 그 권력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누가 충고해 줄 것 같으면은 좀 들어맥힐 그 가능성이 있죠. 네. 뭐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자기애적으로 그쵸. 그 조교들이나 무슨 뭐 학생들. 펠로우들 괴롭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의 경험은 이제 미국에서 저는 대가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종교학의 이제 제 분야는 미국 종교사 쪽에 어떤 대가들은 그냥 한 번씩이라도 제가 다 찾아가서 만나보고 했었는데 제가 놀란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그분들이 대가들은요 겸손하고 맞아요. 네, 대가들은 굉장히 대화를 할 때도 제가 그땐 뭐 일개 대학원생이었지만은 대학원생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태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대가구나.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대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가들도요 굉장히 자기애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그 학문 분야에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그걸 절대 굽히지 않고 그거를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요. 자기가 잘났지만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구하고 배우고 무슨 그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도 이제 그분들이 다른 이야기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뭐 새로운 트렌드가 뭐가 있나, 새로운 얘기가 뭐가 있나 항상 이렇게 또 다른 분야 뭐가 있나 이렇게 배워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런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기애성이 그렇게 막 이렇게 장애까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교수님들이 전 신학교 교수님들 만나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거든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그냥 최고로 잘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학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배울 게 앞으로 또 많은 것 같은데도 본인이 더 이상 배움의 자세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계속 제자들 괴롭히고 막 착취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좀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배우지를 않잖아요. 배우려고 안 하고 자기의 배움을 닫아버리는 순간부터 권력을 갖고 자기 안 배우려고 하면은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를 그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훈련 받고 있을 적에 그 교수님들이 다 정신 분석이 아주 대가들이었었어요. 그래 무슨 아주 세계적으로 이루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렇게 농담을 때 보면 이게 뭐 전혀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우리하고 평등하고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좀 유치한 면도 있어요. 그 머리 카탄이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엄청난 그 정신분석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때 이제 그 클리브랜드의 그때는 이제 이름이 인디언이었습니다. 야구 메이저리그 야구 클리브랜드 팀이 인디언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 시합 하는데 가가지고서 이 장갑 글로브를 껴가지고요 그 홈런 까는데 거기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막 경쟁을 하면서 그 공 쫓아다니고 이게 하는 거 볼 거 같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하는데 그 자기의 무슨 권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식이 별로 없고요. 자기가 그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이죠. 이게 평범하게 정말 겸손하게 남하고 섞이는 거 볼 거 같으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내가 엔타이틀 이렇게 권위자니까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남에게 좀 해를 끼쳐도 그것에 별로 상관이 없다는 식의 그런 소위 그 권력의식 또는 그 자기애적인 그 특징들이 강화될 것 같으면 이제 그때는 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에는 이제 서구에는 그 자기애적인 사람이 많고 오히려 동양에는 적다고 하는 것이 이제 조사들의 결과인데 뭐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제 경험에서는 그 미국에서 권력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말이죠.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그런 분들, 지금 말씀하신 야구공 쫓아다녔다는 그 교수님 같은 분은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본인이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그 성향을 거치면서 자칫 잘못하면 더 강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유 사람이다 똑같지 뭐 이렇게 깨닫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훌륭해진 사람이 스스로라기보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훌륭해진 분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정신분석 이론 공부를 했지만은 정신분석 이론이 맞아 훌륭한 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분석을 받아요. 나에 대한 분석.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오고 하는 그것을 먼저 봤습니다. 한 3년 받고 나서 이제 남을 분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분석을 겪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기에게 뭐가 느껴지고 뭐 때문에 내가 맹점이 생기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더욱더 이렇게 좀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문화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영국하고도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그 권력이나 권위가 일상의 모든 면에 침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은 특정한 때에만 발휘한다고 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는 진료실 안에서만 의사지 진료실 밖에 벗어나서 의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 나가면 의사든 뭐든 똑같은 아저씨, 아줌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지. 근데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네네. 거예요. 네, 교수도 그래요. 교수도 학교에서 학생들 만날 때나 교수지 이 바깥에 나가면 자기는 그게 이제 타이틀이 거기에서 권력 구조가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그런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강화되진 않고 어떤 특정한 때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사장님이면 그냥 본인이 24시간 사장님인 걸로 생각하고 집안에서도 사장님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또 무슨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활용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점점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그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들도 사실 목회할 때만 목사님이지 집에서 저기 퇴근하고 교회 바깥에 나온 목사님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다 그런데 그런 요즘에 그런 문화가 한국도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 스스로를 자꾸 거기에다가 몰입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남을 괴롭히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에 대한 배려, 난 그 공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정말 인간의 도덕 중에서 제일 귀중한 그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남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긍정적인 도움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감 능력이 자기 애적 인격 장애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잘났으면 되고 자기가 잘나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애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가 쉬운데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좋은 사례니까 이제 그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손혜원 의원님하고 좀 이렇게 그 방송하면서 친분이 생기고 해서 목포에도 같이 가고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한 번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의원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뇌가 바뀐대요. 전두엽이 바뀌어가지고 바뀐다는데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의원님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여쭤본 게 있었어요. 의원님 그때 이제 그 의원 생활 마친 직후 한 2-3달 뒤인가 그랬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마치고 나면 막 금단 현상이 생긴다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이 존귀한 분들이 돼버리셔가지고 그런데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의전을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좌관들한테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하는 그런 의전 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아예 안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최대한 평범하게 최대한 똑같이 물론 이제 이분이 의원 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고 자기는 한 번만 하고 만약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은
비례로 나를 1번을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더는 안 한다. 이제 그때 항상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이게 여기 이 생활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경계를 계속 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참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실제로 신앙도 있으시고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 뭐 워낙 그 남들 이렇게 주기도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셔가지고 근데 여튼 제가 그거 하나만 보고도 정말 훌륭한 분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네. 흔히 이제 그 정치인 중에서 그런 그 자기애적인 성향이 없이 정말 남하고도 평등하게 남 착취 안 하고 자기 자랑 안 하고 그 자기 일만 충실히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요. 월남의 호지민입니다. 제가 그 사람 그 전기를 우리 딸아이가던 그 호지민에 대한 특별한 그 페이퍼를 쓰라고 그래서 그 보고서 쓴 걸 읽어봤는데 그 사람은 정말 권력이 있어도 말이죠. 엄청난 그 권력이 있어 전혀 권력을 남용하는 일도 없고 아주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하고도 평등하게 이렇게 소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등소평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전 또 반대로 네. 반대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회사에서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감도 높고 목표의식도 높아서 훨씬 더 그런 뭐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될 텐데 오히려 자기애적인 성향을 안 가진 사람들은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 성취적인 능력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늘 남만 배려하다가 자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제 아내한테 배려하다 배려버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배려만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상업계에서는 사람 뽑을 적에 자기애적인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말이죠. 좀 경쟁심, 네, 경쟁심, 네. 네. 그런 분들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논쟁들도 좀 있었는데요. 결국 자라날 적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자라나고 부모들이 어떻게 키웠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네.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자기애적인 그 욕구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자라날 적에 그것을 오냐 네가 제일이다. 너 이호영 너 네가 최고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들이 대우를 해줄 것 같으면은 그것을 애들이 그 내면화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사춘기에 자기애적인 그런 그 성향이 아주 짙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더 나가서 권력이 생길 것 같으면은 더 강화되는 거 뭐 이렇게 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그 경계가 없어요. 소위 그걸 노멀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병적인 거나 정상적인 거나 무슨 특별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자라면서 자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생기고 자기가 하고 자기하고의 관계, 자기하고 남하고의 관계에서 자기의 특성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또는 조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성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적에 특히 아주 자존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 집안을 성장기를 연구해 보니까요. 단락한 가정에서 평화로운 부모 밑에서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뭔가 성취한 게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네가 이것 때문에 잘났다 그러고 야단 칠 적에는 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육아 성장시키는 방향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그 애를 존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되고 또는 그 자기애적인 성향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 요즘에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고 이러니까 거의 그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거의 그 나르시스틱하게 교육하는 게 요즘 추세가 많거든요. 애 하나를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게 무슨 칭찬을 해서 자존감을 높인다는 둥, 뭐 애가 하고 싶은 걸 막지 말라는 둥 해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기본 원래도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 가지고 성격 장애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연구들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고쳤습니다만은 전에는 애 하나만 낳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애가 말이죠. 아주 망나니가 돼요, 망나니가. 그냥 귀중하게 기르고 얘 죽으면 자손이 없으니까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뭐 원하는 거 다 주고 하니까요. 애가 아주 엉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거 다 풀었지만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서 그런 발표를 해요. 자기네들이 하나 낳는 그 정책이 이게 애를 망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그 나르시시스트가 많아진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요즘하고는 정말 그 소위 요새 MZ 무슨 세대라든지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에게 이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결과만 알면 됐지 무슨 과정은 몰라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를 키울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애들이 그런 자기애적인 소양이 자꾸만 그 확장돼 가지고서 그런 성격이 된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그리고 자기만 아는 세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식의 그 문화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제 자기애적인 성향을 높이는데 관계가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첫 부분에 박사님께서 자존감과 자기애가 아주 다른데 자기애는 7살 때부터 그냥 칭찬받고 그러다 사춘기를 거쳐서 꽃이 핀다. 자기애라고 하는 거는. 근데 자존감은 반면에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훨씬 더 자기의 존재를 높이는 것. 이렇게 자존감이라고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인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보니까 저는 자기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그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저를 반장을 시켰습니다. 뭘 알고 하셨겠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시켜주신 것 같은데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기억이라기보다도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저도 모르게 좀 어떤 그 리더십도 좀 생겼던 것 같고 반장을 하다 보니까 어렸지만 아무래도 차리엇 경례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런 방송을 했지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또 신앙인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을 갖는 거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는 훨씬 더 나중에 어찌 보면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신대원도 졸업하고, 물론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랬지만, 신대원도 졸업하면서 자존감이 더 훨씬 높아진 것 같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나를 자기하고 바꾸셨다.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아 가면서 제 자존감이 정말 높아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칭찬을 받으면 어찌 보면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깨달았어요, 오히려. 전 참 좀 불편한 얘기인데요. 왜 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부담을 주나? 그리고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고요. 괜히 고의적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많죠. 네. 가면 교회 나갈 것 같으면 내가 떳떳한 사람인데, 떳떳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인정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가면 너 이거 가라, 새벽 기도회에 나와라, 뭐 이러니까, 아이, 새벽 기도회에 못 나가니까 죄책감이 들거든요, 자꾸. 그냥 죄책감이 드니까, 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좀 헌금을 좀 더 많이 해요. 이런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또, 이게 너무 죄인하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은 그게 다 속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내가 죄를 졌나.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를 자꾸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고, 또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없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일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야, 실제로 저하고 동감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공감하죠.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강조를 하고 해서, 너무 교인들에게 또 죄책감이나 또 의무를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또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들, 뭐 이런 것을 좀 거두어 주었으면요. 그러면 좀 교회 떠나는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죄책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권위에 훨씬 더 순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전체가 그런 이제 하이라키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신도들을 좀 밑으로 깔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든 제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한 이야기랑 결합시켜서 보면, 일종의 그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남들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죄책감 불러일으켜서 그쵸. 자기의 말을 달듣고 자기를 이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굉장히 잘 구비해 놨는데, 이 대교회들은 그런 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경우고, 또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거나 또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스템 바깥에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애적으로 모든 그 칭찬도 받고 잘났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다 그냥 다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런 희생들을 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목사들한테 야 제발 장사 좀 그만해라. 응? 그게 자기 장사하는 거지 그게 무슨 복음하고 뭔 상관입니까? 에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결국 그걸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어쩐지 모르겠는데 폼 잡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을 착취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난 교주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쉽게 착취를 합니까? 아 그게 진짜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들은. 특히 약한 사람을 예.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건요 정말 이건 좀 정말 미워합니다. 그건. 뭐 그런 예도 좀 있었어요. 예.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당신 그 가지고 있는 집 팔고서 전세 들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 듣고서 아주 이 신도가 그냥 죄책감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물 중독이 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발염. 이런 것도 이제 그 남의 특히 약한 사람을 착취한다는 거 이건요 아주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아주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죠. 네, 제일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데 목사가 그 목사라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핑계로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세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거 목사님 앞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말이죠. 그 이동환 목사 출교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성소수자들은 제가 보기엔요 약자들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타고난 핸디캡 때문에 차별받고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출교시킨다는 것은 말이죠. 저는 도대체 정신과 의사로서 난 그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감리교 목사님 얘기 좀 해봐요. 감리교잖아요. 감리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 합동은 뭐 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 UMC에서는 드디어 저 동성애자들 저거 해주는 거, 그거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오대인 목사님 그 오대인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차차차 좋게 변화가 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서 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옛날 대로 그대로 그냥 고착이 돼가지고서 고치지 못하고 사는 거 보고 보면 저는 그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리교 지금 현재가 어떤지는 뭐 진짜 그건 한숨 나올 일이지만은 존 웨슬리만 돌아봐도 존 웨슬리는 절대로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없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존 웨슬리는 아이가 이제 자녀들 시빌링이 15명이었고요. 15명을 이제 엄마가 다 키우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독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평생토록 이제 아내한테 많이 시달려서 자기의 권위를 가정에서도 막 이렇게 휘두르거나 할 수 있는 그 저기들이 없었고, 또 존 웨슬리의 목회나 어떤 신학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약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또 그들을 같이 연대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심이 있었지, 뭐 본인이 섬김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부를 축적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존 웨슬리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유품이 전시할 것도 없어요. 보존할 것도 없고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삶을. 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전 한 가지 복이 있는 게 집사람을 잘 만났어요. 집사람이 제가 뭘 하고 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늘 쓴소리를 합니다. 비판적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제가 알기에는 목사님들도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집에 가면 사모가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것이 제일 두렵대요. 왜냐면 사모들은 대개 이제 그 신과대학 동기 이런 분하고 같이 결혼한 경우에는 그 부인이 들어볼 적에 무슨 저따구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불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해주는 비판 이것을 저는 듣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낭비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생각이 어떠냐 하면은 아마 사모님께서 좋은 충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웬만해서 칭찬을 잘 못 받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나야 남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좀 있는데 네.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제 가족에 있으면 예를 들면 뭐 가장이고 남편이고 그러면 굉장히 가족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을 막 일일이 디테일을 컨트롤하고 컨트롤 프릭처럼 모든 거를 다 통제하려고 하고 그걸 그대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그거를 다 힘들어할 텐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족들이 조금 그런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 자기애적 인격 장애는 동시유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하고 같이 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이제 그 경계성 성격 장애. 상당히 그 좀 질이 좋지 않은 남을 해치는 그런 인격 장애들하고 같이 오기 쉬운데 제일 흔한 것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한번 정부에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상담을 하라고 해서 이제 이혼 상담을 하는데요. 저에게서 이혼 상담 받은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혼하라고 권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런 남편이 자기애적 인격 장애에다가 다른 파괴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가장의 집안의 폭력에 이는 경우는요. 저는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고쳐지지 않고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좀 나이가 들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돼서 노인이 돼도요. 자기애적 성격 자녀들은 자기네 특징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이코파스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데 제가 우선 처음으로 피해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혼을 하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신적으로 한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말 여간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신질환에서 치료가 되는 것들,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격장애는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도움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 도움 받으러 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심하라 라는 단어를 제가 붙인 거고요. 쭉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구나. 결국 성경 안에 답이 있다. 복음 안에 답이 있다. 예. 누구든 그런 끼를 가지고 있고, 뭐 저라도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런 어찌 보면 과정을 겪고 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이 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뭐 크고 작은 권력자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됐다, 엄마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권력이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태도를 좀 잘못된 자기애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정신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정신과 의사로 일생을 살면서 제가 얻은 그 통찰력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제가 갖고 싶은 그 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불편하셔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불편한 사람은 저희 방송 안 볼 겁니다. 오히려 박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도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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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 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욕,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